안녕하세요. 평양정 보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고위 간부의 딸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중국으로 유학까지 갔다가 큰 충격을 받고 홀로 탈북한 리 미니 씨의 이야기입니다. 예쁜 외모에 공부에 재능까지 있던 미니 씨는 원래 북한의 외교관이 되어 북한의 큰 일꾼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큰 꿈을 품고 간 중국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북한의 불합리함, 억울한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 미니 씨는 큰 충격을 받아 결국 어린 나이에 홀로 탈북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미니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이야기를 통해 대체 미니 씨의 친구는 왜 죽게 되었는지, 중국에서 미니 씨가 겪은 충격적인 일들은 무엇인지 보내온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미니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김정은이 유학생들을 다 북한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있자니 그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유학 시절 목격했던 끔찍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살면서 연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심하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북한에서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그때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22살 학생이었는데요. 나름 꽤 특별하게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그야말로 북한식 공주였어요.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은 기본이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총애를 받았어요. 아빠 덕분에 늘 특권을 누리며 자랐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 주변은 모두 이 정도는 산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불평등에 대한 의문 따위는 눈곳만치도 없었죠. 내가 그 체제의 수혜자였으니까요. 제가 다닌 학교는 바로 김일성 종합대학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북한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어지간히 머리가 좋거나 출신 성분이 좋지 않으면 입학조차 어려운 곳이었죠. 북한 사회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명예였고 저 역시 그 명예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학교를 나온다는 것은 북한 내에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고 미래가 밝다는 것을 의미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의 돈 많은 국회의원 집에서 태어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대원외고를 졸업해 서울대학교를 가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안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익히며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자꾸 생겼죠. 하루빨리 졸업해서 멋진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외교관의 꿈을 향해 달려가던 어느 날, 저에게 중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부모님도 적극 찬성하셨고, 우리 딸,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잘 배우고 와야 해. 다녀오면 지도자님의 총애를 더 받을 수가 있을 거야. 당연히 절 응원하셨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더 넓은 세상을 나가 잘 나가게 된다면 앞으로 자신이 출세길에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저는 정부에서 주는 이런 특혜를 모른 척할 순 없었어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인정받는 증거라 생각했거든요. 자부심이 생겼어요. 제가 가는 이 길이 옳다고 자랑스러운 북한 엘리트가 될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저는 꿈을 안고 중국으로 떠났어요. 물론 떠나기 전 인민대학습당의 3개월간 사상교육은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며 견디어 그곳에서 우리는 외부의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교육을 마치고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활기 넘치는 대도시의 풍경은 평양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눈부셨어요. 불안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이 넓은 세상을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설레고 감사했어요. 저는 같이 유학 온 친구 연수와 기숙사 룸메이트가 됐어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서로의 꿈, 고민, 가족 이야기까지 한마디로 단짝이 된 거죠. 서로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기보다 서로를 응원해주고 진정으로 위해주기로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에서 참으로 잘 맞았고
덕분에 저희는 더더욱 빠르게 가까워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컴퓨터를 하다 호기심에 북한에 대해 검색하게 됐어요. 그동안 봉쇄된 궁금증이 폭발한 거죠.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검색해 보았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독재자, 인권 침해, 세습 같은 단어들이 적나라하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 20년 이상을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만 받아온 제게 그건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교육받은 북한, 그리고 제가 믿어온 자랑스러운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건 거짓말이야.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날조된 선전이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게 진실이라는 걸. 이후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떨리는 손으로 남한에 대해서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걸 알게 되었죠. 생각을 표현할 자유가 있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더라고요.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큰 충격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론 분노가, 한편으론 배신감 같은 게 교차했고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체제, 수령님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 말인가. 그럼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저는 당장이라도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러다간 오히려 걱정만 끼칠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혼란과 회의감이 소용돌이 쳤죠. 한 인간으로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아픔이 밀려왔고 그렇게 중국 유학 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저는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제가 이제껏 살아왔던 세상보다 훨씬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이 있었으며 만난 친구들은 모두들 솔직하고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엘리트였던 저도 그 안에서는 완전히 무지하다고 아는 게 너무 없어 입을 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죠. 그동안 완전히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저는 점점 깨달아봤어요. 또 수업을 들으러 다니다 보면 한국 유학생들과도 자주 마주치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는데 점점 그들의 모습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은 너무나 자유분방해 보였어요. 캠퍼스를 활보하는 모습, 친구들과 떠들며 웃는 모습,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모습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그들의 삶은 알차고 역동적이었어요. 내가 알던 북한 학생들과도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남한의 이미지와도 너무나도 달랐죠. 그들의 옷차림도 인상적이었어요. 개성 넘치는 패션, 밝고 생기 있는 얼굴. 그야말로 젊음이 폴폴 묻어났죠. 가끔 캠퍼스에서 마주치면 눈도 마주치고 미소도 지어주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친해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또 어찌 보면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하는 무력감과 자괴감도 들고는 했어요. 그들이 다가와 말을 걸 때면 저는 북한에서 배운 대로 그저 흘겨보며 자리를 피했어요. 남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건 위험하니까 절대 말도 섞지 말라고 아니면 외국어로 대답하라고 사상교육 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당당하고 밝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고는 했죠. 중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만약 내가 남한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상상만 해도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저에겐 그게 꿈 같은 단어였고,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젓고는 했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북한에서는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혼란스럽던 어느 날 수업 중에 저와 연수는 남한 친구들과 조별 과제를 하게 됐어요. 아니, 어쩌다가 하필 남한 애들과 같은 조가 됐을까요? 운명의 장난 같았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생각만 해도 불안했어요.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지?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함께 과제를 해도 괜찮은 건가?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끔 한국인들과 대화할 때 즐겁기도 한데 그 모습에 이질감이 느껴질 때도 많았죠. 한편으로 연수는 오히려 저와 다르게 남한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모습이었어요. 수업 때도 학교 식당에서도 늘 함께였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연수에게 충고했고, 연수야,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이러다 내가 걸리면 위험할 수도 있어. 너도 알잖아. 걱정되는 마음에 다그치긴 했지만 친구의 대답은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였죠. 조마조마한 마음을 진정시킬 길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수와 남한 친구들은 더 친밀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죠. 어느 날은 둘이 늦은 밤까지 캠퍼스에서 산책하는 모습도 봤어요. 손을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닐 거예요. 내가 잘못 봤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이후로 잠은 더더욱 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 6시 돼서야 겨우 잠들곤 했죠. 머릿속은 생각에 가득 찼어요. 만약 연수가 저러는 걸 걸리면 어떻게 하지? 크게 벌을 받으려나? 이런 날들이 며칠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죠. 아침 일찍 연수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결연해 보였어요. 저도 직감적으로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죠. 미니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연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남한 학생과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랑. 남한 사람이랑. 너 미쳤어. 평생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발 미니야 이해해줘. 우린 진심으로 사랑해. 넌 내 유일한 친구잖아. 부탁이야, 이 사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연수는 오열하며 애원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친구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남한 사람과의 연애라니, 다른 외국인과의 연애도 아니고. 나마저도 이 울먹이는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내가 그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죠. 아, 알겠어. 입 다물고 있을게. 그 대신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지?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늘 조심해. 내가 널 항상 도와줄 순 없어. 명심해. 연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맙다는 듯 끄덕였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저 역시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날들의 시작이 되었거든요. 불안감에 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동시에 연수의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한다는 남한 친구와 붙어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 있었어요.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죠. 물론 한편으로는 연수가 들려주는 남한의 이야기들이 흥미롭기도 했어요. 개방 정책으로 급격히 잘 살게 된 중국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쯤은 이제 우리도 알고 있지만 남한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발전한 선진국이었어요. 한 번쯤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웃으며 전해주는 연수의 표정을 볼 때마다 걱정 또한 더더욱 커져갔어요. 그렇게 중국 유학 중 저희 학년이 북한에 가야 하는 때가 돌아왔어요. 유학생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북한에 들어와 사상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북한에 돌아온 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다시 시작된 사상 교육은 너무나 위선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교육을 받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교육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어버린 지금 어떻게 예전처럼 그 말을 사실로 믿을 수 있겠어요? 특히 남한에 대한 부분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겪은 남한 사람들은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북한에 돌아온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괴로웠어요. 밖에서 겪은 경험들과 배우는 내용 사이에 괴리감이 점점 커졌죠. 하지만 티를 낼 순 없었어요. 혹여 의심받기라도 하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습니다. 충성스러운 당원처럼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북한의 체제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도 크게 느껴버린 지금 제 마음은 돌아서고 있었죠. 그러다 드디어 공개 비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죠. 유학생들을 겁주기 위해서 진행되는 공개 비판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상 교육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몇 명을 골라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모든 학생들 앞에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반성문도 읽고 유학생 신분이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그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연수가 그 자리에서 있었거든요.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저기에 서게 된 걸까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 치더라고요. 분명 다른 누군가에게 들켜서 고발당한 거겠죠.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절대 내색할 순 없었어요. 뭐라도 실수했다면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까지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애꿎은 사람들이 혼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큰 벌까지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단순한 겁을 주는 자리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공개 비판이 끝나고 다른 아이들은 다 있었는데 연수만 사라졌거든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연수는 자신들과 다르게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유학생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지만 연수가만큼은 처벌 수위가 달랐던 거죠. 너무 무서워서 제 자신도 의심하게 됐어요. 내가 모르는 잘못을 또 저지른 걸까? 그러다 며칠 뒤 저는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연수가 반국가 행위로 사형을 당했대요. 남한 사람과의 관계를 시인하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저는 밤새 울면서 자책했어요. 내가 제때 제지했어야 했는데 내가 말렸어야 했어. 내가 그 애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 죄책감은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어요. 연수의 죽음 이후로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이 죽는 세상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겠지만 연수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 연수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죽음까지 맞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안 그래도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이 체제에 대한 분노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여기선 누구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탈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겪은 자유로움과 연수의 희생이 자꾸 떠올랐죠. 이곳에 더 있다간 저 역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쉽게 결심할 순 없었어요. 무서웠으나 한편으로는 가족들 생각도 났어요. 내가 탈북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살짝 떠봤죠. 우리 가족이 모두 남한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부모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 없었어요.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니 생각하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호통치셨고 그 이후의 말씀은 더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연수랑 사랑 같은 거 하면서 집안에 먹칠을 하지 말라니. 그 애가 몸을 얼마나 막 굴렸으면 그런 괴로움을 당하냐면서 더럽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너무나도 분노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서도 더 이상은 살 수 없겠다고 말이에요.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체제에 살아갈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며칠을 고민에 빠져 지냈어요. 이러다간 평생 감옥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거나 그럴 바엔 탈북해서 죽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도망칠 결심을 했어요. 방법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밤 한참을 울었어요. 가족에 대한 미안함,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간절함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별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에게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고, 절대 잊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런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말이죠.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부모님 베개맡에 놓아두고 저는 집을 나섰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후회는 없었죠.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게 기뻤습니다. 지금이 선택이 모른 길이라는 걸 믿었으니까요. 두렵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옷깃을 여미고 밤길을 걸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북한을 탈출할 궁리를 하고 있었죠. 안전한 브로커를 찾는 게 급선무였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서 수소문 끝에 브로커에게 연락할 수 있었죠.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탈북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연수의 죽음 이후로 경계가 조금 더 심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라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어요. 만약 잡히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총살당하는 건 아닐까? 숨이 막혀왔지만 물러설 순 없었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아른거렸지만 지금은 오로지 제 생존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이 깊은 밤이 유일한 기회였어요. 브로커를 만나 무사히 두만강까지 갈 수 있었어요. 강을 건너면 곧 중국 국경이었다. 경비병들의 불빛을 피해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너무 차가워서 숨이 턱 막혔지만 필사적으로 헤엄을 쳤죠. 온몸에 힘을 다해 마지막 희망을 향해 나아갔어요. 건너편 강둑에 닿았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도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가족을 떠나왔다는 죄책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한데 뒤섞여 복받쳐 올랐죠. 하지만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강제 송환당할 테니 숨어 지내야 했죠. 브로커의 도움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족 마을에서 숨어 살기 시작했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회는 있다고 믿었어요. 브로커는 제가 한국에 가길 원한다는 걸 알고 라오스 루트를 제안했어요. 다른 길은 더 위험하다며 설득했죠. 하지만 그 길이 정말 험난할 거라는 걸 깨달은 건 정글 한복판에서였죠. 음식도 물도 없이 걷기만 했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도 여러 번 했어요. 말라리아가 들끓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자유에 대한 희망만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죠. 때론 지쳐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병이 났는데도 약이 없어서 숨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가 이토록 힘든 길을 택해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고 산 넘고 물 건너 겨우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온몸에 해방감이 몰려왔어요. 이제야 진짜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아직 긴장을 놓을 순 없었어요. 난민 신청을 해야 했고 한국 행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죠. 비행기 의자에 앉아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믿기지 않았죠. 내가 정말 해냈구나, 살아남았구나. 기쁨과 서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한참을 울었어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어요. 사라진 걸 알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 길이 맞기는 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자책감이 몰려왔지만 이내 지웠어요.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이제 앞만 보고 달려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결국 오열이 터져나왔어요. 한국 공기를 마시는 순간 들었던 감정은 정말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유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희망, 가슴 벅찬 행복이 밀려오면서 저 홀로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던 국정원 요원들의 안내를 받아 저는 조사실로 향했어요. 탈북민 신원 확인 절차였어요. 가족 관련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요.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니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하나원에 입소해 2달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엔 시설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지만 교육 내용은 정말 유익했어요.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체제, 다양한 복지제도 등을 배웠죠. 특히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삶에 감탄했어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당당해졌어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하나원 수료식 날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물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별이 영원하지 않으리라 믿었죠.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착금을 받아 서울 변두리의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에서 연수를 만났어요. 밝게 웃으면서 절 축하해 주더라고요.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했죠. 그렇게 저는 차근차근 정착해 나갔어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모았죠. 식당, 편의점, 카페, 공장,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처음엔 서투르고 힘들었지만 적응해 나갔죠.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근면함,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자존감까지. 일하는 와중에도 저는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고향에서의 꿈을 잊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놓지 않았던 저는 대학교에도 합격했어요. 언젠가 통일을 이뤄내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거든요. 대학에 입학하니 저희 가치관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다양한 생각을 접하게 됐죠. 여러 사람을 만나며 소통하는 법도 배웠고요.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보내며 지난날의 아픔을 서서히 지워나갔어요. 저는 북한 인권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며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알리는 강연도 했죠.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 가져주는 모습에 뿌듯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겠죠. 4년간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했어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의 해외 영업부서에 취업했어요.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어학 실력과 문화적 간극을 메우는데 제 경험이 큰 힘이 됐죠. 친구들과 소개팅으로 만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어요. 부모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멋진 가정을 일군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작은 아이를 낳고 보니 세상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내 아이만큼은 자유롭고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는데요. 남편과 아이와 함께한 첫 해외 여행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 원하던 자유와 행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힘들었던 그 시간을 견뎌내길 정말 잘했다고 이제 저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가끔 트라우마로 힘들 때도 있지만 주저앉지 않아요. 전국의 탈북민 동생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있죠.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요. 남과 북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거 제 인생의 목표예요. 지금도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고 있죠. 제 목소리가 전쟁의 포성이 더 크게 울려 퍼지기를,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날까지 노력할 거예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빛나는 오늘을 살며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미니 씨를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아 대한민국까지 오셨으니 남편과 아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사시길 응원합니다. 평양정 보통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긴 인생에서 혹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때론 험난할지라도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양정 보통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